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했는데 뭐 최근에 다시 뭐 비트코인도 우리 돈으로 이제 8천만 원 넘었다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랬고 이더리움도 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그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네. 알고 있는 상식으로 네. 봤을 때는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택시를 타다가 그 친구들이랑 타다가 뒤에 앉은 두 분이 제 친구분이죠. 이렇게 지인분인데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혼자서 웃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너는 요즘에 뭐 하니? 이래. 주식 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주식 한다, 뭐 얼마 뭐 샀다 이러니까 요즘에 주식이 하나 코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 게 너무 제가 웃기는 거예요. 주식이냐 코인이야. 야, 이제 코인이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등급으로 왔네.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코인 하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지? 뭐 코인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며 작년에는 주식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예. 작년 이전에는 주식 투자한다면 사람 되게 우습게 봤어요, 그 사람을. 주식 투자한다면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됐잖아요. 그게 예. 작년이었는데 예. 올해는 예. 이제는 올해는 주식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은 어딘가 투자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현금이 가치 없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침 주변에 야, 이 코인 괜찮대. 이 코인 괜찮대. 대부분 사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 예. 그냥 주식은 보니까 지수가 3천 밑에 막 떨어지고 주식은 돈 못 벌어 요즘에. 야, 코인이 괜찮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코인을 사는 거죠. 모르고 막 사는 거죠. 근데 제 원칙은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단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다 토큰입니다. 예. 토큰. 토큰하고 코인은 분명히 달라요. 코인은 자기 플랫폼이 있는 걸 말해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는 걸 말하고 토큰은 뭐 코인 기반에 발행한 그 가상세계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식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토큰인지 코인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코인은 몇 개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은 이런 토큰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하는 그 백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사업성이 있는 건지, 사업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팀이 있는지 일할 팀이, 대부분은 뭔지 알아요? 몇십 페이지짜리 백서를 내놓고 실제 가보면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어. 대부분 이래요. 얘가 그걸 그림이 실제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팀이 있는지, 그러면 팀 보면 백서에도 그럴듯한 사람들을 딱 만들어놨어. 그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 일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모르면 정말 공부하기 아프고 나는 이런 걸 잘 몰라. 나는 그냥 비트코인 하세요. 그냥 모르면. 모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내가 좀 공부를 해보겠다 이러면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코인이 왜 좋은지 아세요, 기자님? 부자 아니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부자들한테는 코인이 좋아요. 왜냐면 세금이라든지 국제거래라든지 국제결제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아주 큰 베네핏이 있어서 부자들한테는 코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번에 그 팀쿡도 지금 자기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코인이 되게 좋은 국제 결제 수단이고 국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각 국가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해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여기 업비트라든지 4대 거래소가 있잖아요. 한국에 다 은행하고, 은행에서 KYC를 한 검증이 된 거래소만 하잖아요. 왜 은행하고 KYC를 해라고 할겠어요? 자금 세탁하고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금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이 거래소는 사람들이 신용이 없으니까 그 역할을 은행 보고 지금 증명해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개설해야 이렇게 들어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바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KYC 그 사람 신원 인증 기반으로 해줘라는 거거든요. 신원이 안 되면 하지 말라 이건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리가 증권 거래소에 비교하면 주식은 어떤지 알아요? 구조가 제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잖아요. 그건 앞에서 보는 것 뿐이에요. 기자님이 어떤 주식을 딱 몇 주 샀어요. 그 다음에 일은 예탁결제원에서 해요. 뭐 기자님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몇 주 이게 예탁결제원의 기록이 그 증권 예탁이라고 해요. 예. 증권 예탁이라 거기서 예탁결제 청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거래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예. 그다음 증권사, 예. 증권사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하잖아요. 예.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그다음에 은행에서 내 예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리고 한국거래소 거래하고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관리 예탁하고 청산하고 예. 예. 이게 여러 기관 나눠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예. 규제를 하고 이렇게 기능이 분산별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혼자서 이 몇 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그 암호화폐 그런 실력이 있겠어요? 그 안에 사람 몇 명이 있어서 이 기능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KYC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코인도 KYC가 돼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제가 우리말로 하면 신원인증 기반의 코인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코인이 신원인증이 안 되잖아요. 예. 국가에서 못하게 해놔요. 예. 그래서 앞으로 코인 고를 때도 신원인증이 되냐.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해서 신원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예.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탄생하는 배경이 뭐냐면 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냐면 반정부예요. 그렇죠. 중앙은행을 아닙니까? 예. 신뢰를 못하니까 이걸 하느라고 만든 게 중앙은행이 없는 걸 만든 게 비트코인이니까 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반정부예요. 예.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 신원인증이 기반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인을 고를 때 신원인증 기반이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하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된 거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봤을 때는 뭐 조만간 1억 원도 넘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죠. 뭐 1억 원 쉽게 갈 수도 있다. 예, 그때 그렇게 그다음에 하셨고. 막 2억 3억 그건 모르죠. 상황 봐야 되는데 예.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이 있는 코인이에요. 예. 그 뭐 고려대학교 그 이노 교수님도 저희 네. 한 그때 5천만 원도 안 네. 됐을 때 출연하셨는데 이거 네. 무조건 1억 갑니다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몇 억까지 간다고 또 하니까. 가격이 언제까지 가는 거는 그냥 막 점 찍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쵸.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요즘에 또 각광을 받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네. 이게 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지금 뭐 엄청나게 돈도 몰리고 있고 네. 관련된 사업들도 막 생기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기자님은 뭐가 궁금해요? NFT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예. 단순하게 그냥 무슨 인증서에 불과한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넣어서 사는지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이게 난 펀지블 토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대응되는 게 대체 가능한 토큰이잖아요. 대체 가능한 토큰인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말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둘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도 예. 대체 가능한 현금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와 기자님 갖고 10,000원짜리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 결국 이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국민은행에서 나온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신한은행에서 나온 10,000원짜리인데 상관은 없잖아요. 어차피 이런 걸 대체 가능한 예. 화폐, 예.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요. 예. 어디서 나왔고 뭔지는 다 똑같 동질성. 이런 걸, 그걸 대응해서 나온 게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건데, 기자님도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77억 인구 중에 유일한 한 명. 예. 대체 불가능한 예. 토큰이에요. 예. 그래서 기자님을 예. NFT화 할 수 있어요. 네. 뭐, 아니면 집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게 뭔가 많을까? 그걸 다 토큰으로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예요.
근데 왜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냐? 그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도 그렇고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판매기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가고 다 거래되고 공개를 해요. 예, 그렇죠. NFT는 그 딱 하나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데 예. 그게 거래될 때마다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주인이 누군지 계속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우리가 그래서 미술 그림이라고 합시다. 미술 그림을 토큰화했어요. NFT 그림으로 블록체인에 지금 내가 만들었어 그걸. 그 블록체인 딱 올렸어요. 예. 그걸 NFT 민팅이라고 해요. 예. 내가 블록체인으로 내가 지금 뭐 어떤 그림을 민팅해서 NFT에서 올렸어. 예. 근데 기사님이 딱 보고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예. 그냥 그걸 샀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샀다라는 그 판매 기록과 누구가 샀다는 그 기록이 그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요. 예. 그럼 기사님 그걸 또 팔았어요. 예. 그럼 또 누가 샀어. 그럼 예. 거기에 또 이렇게 계속 그 기록이 가는 거지. 근데 기록이 되니까 요 그림에 대해서는 누가 샀고 누가 안 샀는지 확실히 하니까 소유권이 딱딱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NFT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 디지털 문장들에 우리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상의 그림을 마음대로 복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예. 구글 이미지 들어가 보세요. 별별 그림이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근데 그건 돈을 못 받잖아요. 예. 왜냐면 왜 못 받냐면 그게 누구 건지 모르는 거지. 온라인에 올라오는 즉시로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근데 이게 온라인에 있는 이 그림들을 누구 거라고 딱 기록해 주는 게 NFT예요.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에 뭐 해바라기를 갖다가 찍었어요. 네. 사진을 찍었어. 거기다가 이제 내 거라고 소유권 그 사진에 대해서. 네.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또 사진을 찍어서 네. 내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나요? 어디 그 디지털 상에서? 예. 아니죠. 그거는 같은 그림을 사진 찍은 것뿐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거는 가짜 위작이죠. 각자. 위작이 되는 거죠.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 피카소 그림이 있어. 그럼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렸어. 예. 그러면 그 민팅해서 올린 그 NFT는 블록체인 딱 기록이 되면서 내 거라는 게 계속 거래될 때마다 그게 따라가요, 기록이. 그러면 최초로 올린 사람이 판매될 때마다 거기서 1%의 창작비를 받아요. 1% 더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록이 가니까 첫 주인부터 마지막 주인까지 계속 기록이 가니까 첫 창작자한테 거래될 때마다 판매액이 얼마가 창작 IP 비용으로 계속 창작자에게 가요. 근데 이 그림을 또 기사님이 사진 찍어서 올렸어, 민팅했어. 그러면 그것도 기사님이 또 그렇게 가요,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규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이 세상은 지금 무법지대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 불법 침해 이름이 있어요. 법적으로 불법 침해 무슨 복제권. 불법 복제권에 걸려요. 그게 내가 샀단 말, 원래 내 거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그 그림 보고 사진 딱 찍고 자기가 민팅해 버린 거야. 그러면 그거는 불법 복제권, 불법 행위예요. 근데 나는 내 거잖아요. 피카소 현실 그림이 내 거잖아요. 난 돈 주고 현실에서 샀단 말이에요. 내가 찍어서 올린 거는 그 NFT는 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에서도 그 NFT 디지털 소유권을 현실에 법적으로 인정받는 아직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지금. 단지 이 기록이 계속 되니까 처음에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누가 거래해서 그걸 가져갔고 이것만 기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 확산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는 디지털 경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하고 관계돼요. 디지털 경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그냥 가상세계에서 계속 그 공간이 무작정 확장되니까. 그 가상세계는 뭘 말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예요?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상세계를 말해요? 아니면 현실하고 상관된 현실하고 상관된 가상세계겠죠. 현실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현실 기반으로 해서 거기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그 메타버스, 그럼 게임이나 이런 게 메타버스로 제일 많이 돼 있잖아요. 예면 우리가 센트럴 랜드라고 해서 디지털 부동산 해서 이 63 빌딩이 현실에서 내 거 아니지만 센트럴 랜드에서는 63 빌딩이 내 거라는 거지. 그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로 이게 NFT화 되면서 소유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 경제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과 정부가 디지털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 처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샀잖아요. 우들이. 부동산 우들이 사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요 사인하거나 조작이 안 되게. 이게 체인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카메라 나와요.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도장 딱 찍으면 양쪽에 찍히면서 이게 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이 올라가면 그게 체인이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 디지털 경제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원래 종이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다 그 디지털로 올라가서 블록체인이 기록이 되면 가는 게 디지털 경제가 실현이 된 거예요. 뭐가 디지털 경제가 실현돼?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들이 앉아서 여기다 도장 딱 찍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지. 블록체인이 알아서 다 기록이 되면 가니까 스마트하게 다 처리가 되고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디지털 경제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든지 정부 기관이 모든 오프라인 행정 처리가 부동산으로 디지털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간섭이 없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체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작 불가, 소유권 인증 이게 다 되는 거 디지털 경제라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NFT예요. 왜 NFT죠? 이게 부동산 계약은 우리들만 갖고 있는 유일한 거잖아. 이걸 NFT화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부동산 거래될 때마다 그게 계속 연결이 돼요. 안유화 집을 기자님이 사셨고 또 다른 기자님이 사셨고 이게 계속 기록이 가는 게 그 부동산이 전체 기록이 다 보이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와서 그건 내 거야 주장할 수가 없지. 그 체인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딱 증명이 되는 거지. NFT가 그렇게 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 가치는 뭐냐면 그 자산에 대해서 유일한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인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지금 핫한데 사람 생각은 그냥 가상세계에서 내가 현실에서 못 해봤던 꿈을 가상세계에서 누려보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포함돼요. 현실에서 내가 현실 생활 압력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 월급 타면서 나가지만 사람이 음악을 들어서 치유받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내 세계를 만들어서 꿈을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큰 메타버스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세상 바꾸는 거는 현실이 다 디지털로 올라가줘야 돼요. 아까 말한 부동산 계약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죠? 이해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 CBDC 이게 여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그 앞서가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지난번에 선전인가 거기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질문이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재밌어 하니까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건데 기자님은 CBDC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활에서. 저는 지금 사실 쓰고 있는 게 뭐 디지털 화폐하고 좀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없잖아요. 다 신용카드로 쓰시죠. 그러니까 굳이 뭐 CBDC 있으나 없으나 그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디지털 화폐라고 하잖아요. 실제는 디지털 화폐라고 CBDC라서 별로 뭐 되게 이렇게 그래 보이는데 사실은 이미 한국 같은 거는 다 신용카드로 돌아가고 다 은행 계좌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그랬잖아요.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랬거든요. 한국은 현금 사용량이 되게 적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가면은 현금 사용량이 정말 많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거기서 한 일주일 여행하다 보면 호주머니 그 동전이 전문 그 동전 그게 있어요. 지갑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우리 카드 하나만 들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받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같이 이렇게 다 IT화가 잘 돼 있고 거의 신용카드가 일상화되고면 CBDC 나오나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CBDC 하냐? CBDC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 본원통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요. 원화, 종이. 그게가 실제 현실에서 오는 종이 화폐 유동량이에요. 대부분은
은행 계좌가 M2로서 화폐를 계속 창조해요. 그게 그렇죠. 화폐 성수라고 하잖아요. 예, 화폐 그게가 실제 전 세계에 돌아가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고 현실이 본원 통화는 얼마 안 돼요. 예. 현금은 얼마 안 돼. 근데 그 현금을 앞으로 CBDC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원 통화를 할 때 이제는 현금을 찍어낼 조폐공사가 없어지는 거죠. 현금을 찍을 필요가 그렇죠. 없다라는 필요 거죠. 없죠. 다 디지털로 발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여기 앱을 이렇게 다운받으면 내가 여기 현금이 이 앱에 있는 거죠. 예. 신용카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있는 것처럼 앱에 현금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종이 현금에서 예. 스마트폰 상에는 앱에 현금이 된 거예요. 이게 CBDC요. 정확한 개념은. 자, 근데 이걸 먼저 한 게 중국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 심천이 시작했지만 지금 거의 주요 도시, 28개 주요 도시에서 원하면 다 이제 시범으로 테스트해서는 확장을 했군요. 국내 그걸 테스트할 때 C2C,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해봐야 돼요. 시범 거래. B2B, 기업 대 기업으로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각 경제 시나리오별로 한 번씩 다 써봐서 무슨 문제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시범 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C2C, B2B, B2C 지금 다 시범 끝났어요. 국제결제. 그래서 지금 국제결제는 누가 하고 하냐면 두바이. 예. 그리고 또 어디하고 하지? 한 몇 개 국가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국제결제 시범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65개 국가가 지금 이미 검토에 들어갔거나 실제는 하고 다 했고 시범도 끝났고. 근데 선진국이 좀 늦어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그래서 올해는 영국이 4월에 영국이 영랑은행이 지금 발표를 했어요. 지금 TF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일본이 예. 또 들어왔고요. 미국도 지금 뭐 개념 잡고 있고요.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들에서 지금 거의 전 세계 중앙은행 80%가 검토 중에 있어요. 현실에서는. 예. 그래서 내년에 또 동계올림픽이잖아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전 상용화로 가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 목표긴 한데 늦춰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중국이 뭐 이 좀 괜찮은 국가들 중에서 빨리 가는 편이죠. 그럼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전 지역으로 상용화하겠다. 예, 일반화하겠다라고 일반화하겠다? 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알죠. 뭐. 예. 근데 사실은 전기돈이 별로 필요는 없는데 전기돈이 언제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냥 기자님 입장에서 전기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전기돈이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요즘으로 보면은 거의 진짜 안 쓰네요. 일반인들은 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일반인 CBDC 나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CBDC를 반대를 하냐면 개인정보. 내가 쓰는 돈을 중앙은행이 다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흐름을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 비해별이 다 중앙은행이 장악하면 국가 주도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완전히 너를 장악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가는 이래서 반대하거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근데 이번에 그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강이 말한 것처럼 유럽하고 지금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CBDC 발행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인민은행이 말했는데 개인 데이터는 수집을 안 한다. 오히려 알리페이하고 웃는 거 봐서 믿지 않는 건데 믿다 안 믿든 알리페이하고 외채폐가 내내 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하면 거의 안 한다. 확실하게. 리테일은 안 한다. 단지 뭐 하냐면 기업 간 거래, 거액 거래, 기관 간 거래 이거는 한다. 모니터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유럽하고 같이 하는 게 이게 CBDC를 발행하면서 개인들이 이런 우려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거 지금 같이 컨소시엄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확실해요. CBDC를 발행할 때 국회를 통할 거고요. 그렇죠. 예. 시민들이 의견을 물어볼 거고요. 예.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기 힘들고 예. 그리고 이 개인정보 우려를 해결을 안 해주면 민주주의 국가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사실 쉽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는 이상은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그냥 역시 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예. 일반인들이 뭐 돈이 감시 당해도 뭐 얼마 지금 있지도 않는데. 신용카드 쓰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예. 신용카드 쓰면 다 아는데 굳이 CBDC에서 또 두려워할 게 있나요? 세금에 다 잡히잖아요. 그럼 굳이 CBDC에서 더 두려워할 게 있나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검은 돈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아무튼 오늘 진짜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시원하게 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전반적인 거를 쭉 살펴보고 특히 부동산 문제가 예상보다 상당히 그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그 NFT 대체 불가 토큰 여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해 주신 안유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